21번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네요. 토지 정책, 부동산 정책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일일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모두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제 몇 개의 제도 정도만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제 좀 한번 해결해 보기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십니다. 1번,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개발이익 환수제, 이렇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게 이제 정상지가, 정상적으로 올랐을 만한 그 지가를 상승해서 개발을 했으니까 좋게 개발을 했겠죠. 그로 인해서 정상지가보다 더 상승한 그 증가분을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환수제, 다른 말로 개발 부담금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이제 빼앗겠다는 거죠. 정상지가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너가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이런 제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을 결정을 통해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높이도 자연스럽게 규제가 되겠죠. 토지의 이용을 어느 정도 좀 규제하는 이런 법적 수단으로 용도지역 지구제를 활용한다라는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개발권 양도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정책은 아닌데, 아마도 좀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좀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에도 간간히 몇 번 이렇게 등장했었던 이런 개념이고,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제한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과도한 어떤 제한을 받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을 받아서 개발을 못하는, 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이미 충분히 개발을 한, 높이나 용적률 이런 제한이 되겠죠. 그 제한만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 이 개발권을 산다면,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파는 이 개발권을 구입을 한다면 그보다 더 높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도입이 좀 논의되고 있는 이런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 문제는 다른 내용들은 모르더라도 4번 지문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문제라서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겠어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바쁘시죠? 우리 개별적인 이런 토지들 가격까지 다 이렇게 좀 구해주고 이러실 시간은 좀 없으신 분이라서 표준만 정해주는 거죠. 표준 공시지가
그다음에 표준 주택 가격, 그러니까 토지와 이제 주거용 건물의 표준 가격을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표준이니까 이제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렇게 표준인 토지와 표준인 주거용 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용인 표준 가격을 이렇게 표준을 정해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뭐 집합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 소유되어 있는 이런 가격 같은 경우는 굳이 표준을 구할 필요 없이 표준 하나만 구하면, 공동주택의 가격 하나만 구하면 뭐 층별 효용 정도만 비교하면 전체를 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은 표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쉽게 구해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표준, 일단 세 개의 표준을 이용해서 시군 구청장이 표준 공시지가, 표준 주택을 이용해서 개별적인 모든 토지와 개별 공시지가, 모든 주택,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별적인 가격은 시군 구청장이 산정하는 거고, 이것을 구하기 위한 어떤 표준이 되는 이런 가격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비주거용도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마찬가지로 시군 구청장이 개별이니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그다음에 모든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을 한다. 시군 구청장이. 이 내용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5번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유형을 보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경우는 직접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개입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지역지구제라든가 뭐 건축 규제, 꼭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직접 개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의 한 측면이 되어서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함께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을 직접 개입이라고 하고,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뭐 지원을 한다거나 규제를 한다거나 해서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런 유형을 말하죠. 직접 개입의 유형으로는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지문에서 나온 뭐 토지 비축 제도. 정부가 미리 토지를 이제 사 놓는다라는 거죠. 미래의 이용을 위해서 토지를 미리 취득해서 비축해 놓고 있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다시 팔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공익사업에 그 토지를 미리 사놓은 토지를 이용하는 이런 토지 비축제도 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또는 공급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의 유형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간접 개입으로는 뭐 조세라든가 뭐 부담금, 뭐 보조금, 뭐 금융, 뭐 이렇게 직접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규제를 하는 이런 개입 유형을 간접 개입이라고 한다라는 내용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것은 직접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맞는 내용이다라는 거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주거 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거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좀 다양한 지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뭐 그에 관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국가 등이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렇죠.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니까 세금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겠죠. 2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뭐 임대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노후주택 개량에 필요한 뭐 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거급여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도입을 한 해 만에 그러면서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죠.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 시장에 그냥 놔두면 형성되는 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 이상은 못 받아라고 통제를 하는 이런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를 하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수요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반해서 이 가격밖에 못 받으니까 이 가격에서 기꺼이 공급하겠다는 공급량은 또 줄어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아무래도 조금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이 초과 수요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장기로 가면 공급이 조금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죠. 이 가격에 대응해서 뭔가 공급자들이 움직임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에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변하니까 초과 수요가 장기에는 좀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를 하면 임대주택 공급자들은 당연히 이 가격에는 별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민간에서는 이제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당연히 높아지겠죠. 임차료 보조해 주는데 질적 수준이 낮아지면 보조 안 해주겠죠. 5번 공공 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에서 이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나뉘는데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뭔가 좀 어색하죠.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라는 부분이 왠지 좀 찜찜할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 등이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서 공급을 하기는 해도 한국토지공사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이렇게 돈이 많지가 않죠. 뭐 재정, 국가의 재정이나 아니면 주택 도시기금 지원 받아서 이 재원으로 건설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이런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지, 자기네 돈으로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닐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잘못돼서 5번이다. 네, 2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묻고 있네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고 수익과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내용이겠네요. 1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대 이상이면 투자한다. 기대 이상인 걸 그러면서 투자 선택한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기대 수익률은 그 투자안에 대해서 이제 계산된 수익률, 여기 투자하면 몇 %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계산된 수익률, 이제 기억 같으니까 계산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이제 개인이 요구하는 이런 주관적 수익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투자안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수익률보다 높다면, 즉 기대 수익률이 크다면 이 투자안을 채택하면 된다, 투자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맞는 내용. 2번,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에는 아주 체계적인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 뭐 체계적인 위험, 뭐 경기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회적, 정치적 환경,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한 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없지만,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위험을 줄일 수 없지만,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네요. 위에서 봤었던 이 요구 수익률은 이제 주관적 수익률인데,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해서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6이니까 난 6% 원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무위험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위험률, 아무 위험도 없는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뭐 은행에 예금했을 때 한 2% 수익이 보장되어 있고 거기에는 아무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 무위험률은 2%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위험한 곳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이 아닌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뭐 비트코인 투자한다거나 기업에 투자한다거나 위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 아니죠. 이거에 대한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요구 수익률, 주관적인 요구 수익률이 구해진다라는 것 알고 있고요. 이 위험 할증률이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투자 자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이 요구 수익률을, 개인의 요구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위험률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도 당연히 작아지겠죠.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 잘못된 내용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만 알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4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위험의 종류가 어떤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법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제 사업 위험에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문제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지금 묻고 있고,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이거 나중에 이제 환가해야 되는 경우, 현금화해야 되는 경우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은 워낙 덩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쉽게 현금화하지 못할 수 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동계수,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실 변이계수라는 것은 이제 처음 묻는 그런 지문인데 답은 3번에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생소한 내용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중평균된 이런 기대 수익과 그 다음에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안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것은 만약 두 투자안의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당연히 적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이 같다면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원리라고 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익률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다면 우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라면 한계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위험이 각각 다른 투자안 같은 경우는 변이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어요.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투자안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변이계수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미 생활에서 변이계수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린 변이계수를 활용을 해서 어떤 판단을 지금 잘 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 설탕을 사러 갔는데 A 상품, B 상품 이렇게 있는데 A 상품은 100g에 1,000원이고 B 상품은 100g에 1,200원이다. 이렇게 두 상품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람수가 같다면 가격이 싼 A 상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A 상품이 120g인데 1,000원이다. B 상품은 100g인데 1,000원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가격이 동일한 경우 당연히 용량이 더 많은 120g짜리를 우리는 선택을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한 이런 선택이 되겠죠.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g에 1,000원이고 50g에 600원이다. 이렇게 상품이
좀 그람 수도 다르고 가격이 다른 경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거 헷갈려서 선택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경우에도 선택을 잘 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죠. 그람당 가격을 구하면, A 상품은 그람당 10원이구나, B 상품은 그람당 12원이구나, A 상품을 선택해야 되겠네 라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도 두 개 값이 전부 다 다른 경우에도 그람당 가격을 계산을 해서 A 상품이 더 좋구나, 이걸 사야 되겠구나 라는 선택을 우리는 이미 잘 해오고 있었어요. 이 내용이, 요 아랫부분의 내용이 지금 변이계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같은 논리로 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어떤 것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은 수익률 10%고 표준 편차가 5다. 그런데 B 부동산은 수익률 10%에 표준 편차 10이다.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이 동일한데 위험이 작은 A 상품을 우리가 선택을 할 거고, 위험이 같은 경우 표준 편차가 둘 다 5, 5 이렇게 위험이 같다라고 하면, 근데 A 부동산은 수익률이 10%고 B 부동산은 수익률이 5%다. 이렇게 위험이 같다면 당연히 수익이 더 큰 A 부동산을 선택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투자 우위 판단하는 건데,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0%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수익률 10%고 표준 편차가 8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둘 중에 하나가 같아야지 뭐 투자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이거는 두 개의 값이 전부 다르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변이계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제 단위당 위험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10을 20% 0.2로 나누면 이거는 5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비부동산 같은 경우는 8을 0.1로 나누면 8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변이계수의 값이 큰 게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50, 80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 더 큰 값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는 A 부동산을 선택한다. 우리가 뭐 그람수와 가격이 각각 다른 설탕 어느 거 선택할지 하는 것과 위험과 수익이 각각 다른 부동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단위당 위험을 구해서 어느 부동산이 더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덜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 변이계수라는 개념이다라고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되겠죠. 2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수익률을 묻고 있는데,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금액,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되겠죠. 이거분의 이제 수익, 이렇게 하면은 몇 퍼센트다, 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다,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수익을 어느 수익으로 할지, 수익의 종류가 공교롭게도 참 많이 있죠. 그 수익 중에서 어느 수익으로 할지, 그 다음에 이 투자 금액을 전체 투자 금액, 부동산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빌린 돈 빼고 진짜 내가 투자한 돈으로 할지, 이 두 가지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두 가지 모두를 묻고 있죠.
먼저 우리가 수익의 종류를 잘 알고 있어요. PGI에서 가능 총소득,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수익의 종류가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비로소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채,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윗부분은 수익률을 구할 때 전체 투자 금액, 총 투자 금액인 P 부동산의 가격으로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되고, 요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한 요 아래쪽 부분에서는 전체 투자 금액이 아닌 내 지분과 수익을 비교해서 수익률을 구한다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채 서비스액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NOI랑 BTCF랑 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세금조차 없다면 ATCF까지 같아질 거고,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 전체 투자 금액과 비교를 하면 수익률을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BTCF 세전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 투자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수익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개념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죠. 주어진 자료를 보면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심플하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이렇게 정보를 주었고,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 가격이 상승된다라는 것 정보까지 이제 주어졌으니까 가격 상승분 역시 이제 나에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나중에 1년 후에 되팔았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연 2%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10억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10억 2천만 원이 된다.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제 자본이득으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통해서 3천만 원 발생한다. 요 두 개 합한 이제 5천만 원을 내가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인 10억 원이 될 거고,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뭐 대출 조건 같은 거는 이제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은 10억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5천만 원 되니까 요거 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5%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기억이 5%인 거는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네요. 뭐 요 상황에서 찍어야 되면 3번 아니면 4번 찍으시면 되겠고, 그럼 50%의 확률로 이제 맞으실 수 있는 거고, 뭐 시간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니은번도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도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 부채 서비스의 이자율 4%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10억에서 50% 돈을 빌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5억 원은 대출을 받을 거고, 5억 원은 내 돈, 내 지분 투자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지분 투자액이 5억 원이라는 것 알고 있고, 그다음에 빌린 돈 5억 원에 이자가 0.04 되니까 2천만 원이 우리가 이자로 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세전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순영업소득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했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 이자로 2천만 원 내야 되니까 BTCF는 1천만 원 되겠네요. 그럼 BTCF 1천만 원에 아까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거 2천만 원 이렇게 더하면 대출 일으켜서 투자했을 때 나에게 남는 돈은 이제 3천만 원, 내가 벌게 되는 돈은 3천만 원이다라는 것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분모에 들어가는 내 돈 투자액 아까 5억
5억이라고 했죠. 5억분의 3천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건 6%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2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하면서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네요. 먼저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운영 수지,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자본 수지,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운영 수지, 현금 흐름 정도는 수없이 우리가 반복을 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뭐 주차장 수익 같은 거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 나올 거고, 여기에서 영업 경비 빼면 순영업소득 나온다.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현금 흐름 나오고, 여기에서 세금 빼면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용 알고 있고, 이제 자본수지 이거 되팔아서 생기는 이득이 또 생기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가격에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매도 가격을 잘 맞춰줬겠죠. 여기에서 매도 경비, 중개 보수도 내야 되고 하면 매도 경비 내고 나면 순매도 가격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이게 저당이 있었다라고 하면 미상환 저당 잔금, 이제 매수인하고 손잡고 은행 가서 저당 남은 거 전부 다 갚아야 되겠죠. 요걸 빼면 이게 세전, 아직 세금 안 내고 세전 지분 복귀에 이제 내 주머니에 거의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금액이 될 거고, 여기에서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팔았으면 이 자본이득세를 빼면 진짜로 이제 내 주머니에 남는 세후 지분 복귀액, 요 세후 지분 복귀액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 주머니에 남는 금액이 이렇게 되겠어요. 운영을 해서 생기는 현금 흐름의 종류도 이렇게 뭐 많이 있을 거고, 자본 수지 현금 흐름도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고, 문제에서 묻는 것은 순영업 소득 구할 때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묻고 있고, 그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 요 세전 지분 복귀액 구할 때 필요한 항목, 위에 있는 항목이 필요한 거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하나씩 보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운영 수지 현금 흐름에서 순영업 소득 구할 때 고려해 줘야 되는 기타 소득이다. 요거는 이제 가에 필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매도 비용은 자본 수지 구할 때 필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나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이 우리가 재산세, 그다음에 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 취득세, 뭐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들 있을 텐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그런 세금이라서 여기 어디에도 이제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요 영업 경비에 재산세가 영업 경비에 속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유전 재보수정 관광에서 재가 요 재산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운영수지 현금 흐름에서 내는 게 소득세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요 자본이득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뭐 세금의 종류별로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고려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취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이런 거지 어떤 경비나 뭐 이런 데서 고려되는 게 아니다. 운영수지 현금흐름, 자본수지 현금흐름에서 취득세는 고려되지 않고 이건 취득 가격에 포함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상환 저당장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려가 되네요. 나에서 고려되는 항목. 그다음에 재산세, 영업 경비에서 고려되는 항목이죠. 순영업소득 구할 때 필요한 항목 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요거는 자본이득세,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구별하면 순영업소득 구할 때 이 항목 중에서 필요한 것은 기타 소득하고 재산세가 필요하겠네요. 기억하고 미음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필요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세전지분복기획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은 세전지분복기획 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안 되네요. 양도소득세는 세후지분복기획 구할 때는 필요하지만 세전지분복기획 보다 아래에 있는 항목이니까 이것은 고려가 지금은 안 되고 그러면은 세전지분복기획 산정할 때는 니은하고 리을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다음은 26번 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이론 문제로 구성을 했네요. 이제 1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된다. 잔금 비율, 상환 비율 알고 있죠? 잔금 비율은 빌린 돈분의 갚고 남은 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환 비율은 빌린 돈분의 갚은 돈, 지금까지 갚은 원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원금 균등하게 우리가 갚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100원을 빌렸고 10년 동안 갚는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빌린 돈 100원이고 갚은 돈은 하나도 없고 남은 돈 100원 이렇게 되겠죠. 1년이 지나면 남은 돈은 90원이고 이제 갚은 돈은 10원 되겠죠. 일단 이자는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원금만 10년 동안 균등하게 10원씩 갚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1년 차에는 갚은 돈 10원, 남은 돈 90원이 되는 거니까 상환 비율이 100분의 10이니까 0.1이고 잔금 비율이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 중에 갚은 거 빼면 남은 거고 남은 거 빼면 갚은 게 되는 거죠. 둘째 해는 남은 돈 80원 될 거고 갚은 돈이 10원, 10원 두 번 갚았으니까 20원 될 거예요. 상환 비율 0.2, 그다음에 잔금 비율 0.8. 둘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내가 빌린 전체 금액 중에서 갚은 거 빼면 남은 거니까 이 두 비율은 항상 계속 계산을 해도 30대 70, 40대 60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 합은 1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먼저 연금의 현가 계수 우리 내용 알고 있죠?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매 기간 어떤 금액을 전부 다 현가화한다. 이것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역수는 내가 지금 돈을 빌렸는데 이거를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저당 상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의 관계에 있다.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이제 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연금에 일단 연금 그러면 일단 매 기간에 어떤 일정 푼돈 되는 거고, 이러한 연금을 전부 다 이렇게 미래로 보낸 금액을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하고, 반대로 미래의 어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이제 뭐 미래에서 왔으니까 약간 뭐 SFF에서 이제 상환기금률, 뭐 감채기금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계수가 된다. 요거 두 개가 역의 관계다 라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가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채기금 계수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감채기금 계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잘못된 내용이죠. 저당 상수를 이용하는 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기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을 계산을 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하는 거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원금 따로 계산하고 이자 따로 계산해서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 기간 갚아야 되는 원금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죠. 여기 이자, 그 다음에 요 합인 요 금액이 이제 원리금이 되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그러면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먼저 원금은 빌린 돈에서 몇 년 동안 갚을지 n으로 나눠주면 매 기간 갚아야 되는 원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매기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원리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한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원리금은 점점 줄어든다. 내가 은행에다가 원금과 이자를 얼마 갚아야 되는지는 매 기간, 매년 다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금 균등, 이름을 잘 졌죠. 원금이 균등하죠. 이렇게 원금을 빌린 돈을 n으로 나눠서 신용카드 할부 거래하면 이렇게 원금 균등하게 이렇게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금은 동일할 거고, 이자는 잔금이 원금을 첫 해부터 이제 따박따박 내기 시작하니까 잔금은 점점 줄어들 거고, 이자도 당연히 줄어들죠. 이렇게 이자가 처음에 이렇게 많이 냈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조금씩 내죠. 마지막에는 뭐 거의 안 내고 원금만 갚죠. 이렇게 저 그래프로 우리가 저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원리금 당연히 줄어든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반면에 원리금 균등 상환, 이름에서 일단 성격을 알 수 있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매년 균등하다. 이렇게 원리금이 동일하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빌린 돈의 첫 해 이자는 원금 균등이랑 같을 거예요. 빌린 돈이 처음엔 같으니까. 이 원리금을 원금과 이자로 분리해보면 이런 형태로 생겨 먹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아래가 원금이고 위에가 이자.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는 먼저 원리금을 계산을 하는 거죠. 원리금은 빌린 돈에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하면 매년 동일하게 우리가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굳이 너무 궁금해서 원금과 이자를 좀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자를 먼저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잔금 곱하기 이자율 하면 그 동일한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원금을 내가 얼마 갚았는지 굳이 따져보자면 원리금에서 이자만큼을 빼면, 전체 원리금에서 위에 있는 이자만큼을 빼면 내가 첫 해 원금 얼마 갚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원리금이 이제 동일하고 잔금은 점점 줄어들죠. 원금을 조금씩 갚아갈 거니까 그럼 이자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 원금 같은 경우는 원리금은 동일한데 이자는 점점 줄어드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점점 커진다. 초반에는 이렇게 원금을 조금씩 내고 대부분이 다 이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것들이 원금이다. 나머지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 부분을 원금이 점점 채워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에 이제 원금을 조금씩 갚고 나중에 원금을 많이 갚는다. 원금은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라는 이런 내용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3번 질문 다시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원금 따로 구하고 이자 따로 구해서 그 둘을 더해줘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또는 앞부분을 바꾸면 또 맞는 지문이 될 수 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안 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또 뭐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빌린 돈에다 저당 상수 곱해서 매년 얼마씩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야 되는지 계산할 때 저당 상수 개념 사용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것은 단리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복리 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화폐, 시간, 가치 개념 사용할 때는 전부 다 복리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잘못된 내용. 5번.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주택 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5년 동안 5% 상승한 게 아니라 매년 5%씩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일시불, 지금 현재 일시불의 5년 후 가격, 복리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하고, 미래의 목돈을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복리의 개념이고요.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 주택 가격은 이제 미래로 보내는 거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앞에서 했었던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또 나왔네요.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금리가 상승해서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위험은 대충 이렇게 읽어도 금융 위험에 해당한다라는 것밖에 없겠죠. 사업 위험 같은 경우는 시장 위험,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 그 다음에 어떤 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되겠고, 법적 위험은 그야말로 법 관련된 거고, 유동성 위험은 아까 현금화하는 데 있어서 좀 곤란한 환가에 있어서 곤란한 이러한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것 알고 있으니까 대충 그냥 봐도 금융과 관련된 위험이구나라는 것 아실 수 있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개나 이렇게 물어봤네요. 좀 피곤한 그런 문제이기는 해요. 그나마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제 승수하고 수익률은 퍼센트로 나오고 승수는 어떤 값으로 나온다 그랬죠. 값으로 나오려면 분모가 작고 이렇게 분자가 큰 게 이제 승수가 되겠죠. 값이 큰 거는 가격이 될 거고 총 투자액, 그다음에 값이 작은 것은 이제 수익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이제 순소득 승수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순소득 승수라는 것은 이 수익이 순영업소득이다, 순소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반대로 여기 세후 현금 흐름 승수다 그러면 이쪽 승수는 순소득이 아니라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가격이 아니라 이제 지분 투자액이 되는 거죠. 다시 해야 되나요? PGI, EGI, NOI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BTCF 나오는 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승수나 수익률 구할 때는 총 투자 금액과 비교를 해야 되고, BTCF, ATCF 관련된 승수 또는 수익률 구할 때는 자기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이제 서로 비교를 한다라는 건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을 기준으로 어느 것과 해야 되는 건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순소득 승수, 가격 총 투자액 미리 주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15억 이렇게 주어졌는데 순영업소득이 딱 봐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순영업소득을 좀 심플하게 안 주고 유효 총소득 승수라는 것을 주어서 여기에서 유효 총소득을 우리가 구하게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영업 경비 비율이라는 것도 뺐네요. 영업 경비 비율이라는 이렇게 자료를 줘서 유효 총소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영업 경비를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유효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얼른 순소득을 구해야 되겠죠.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라는 것은 유효 총소득분의 15억 하면 이 값이 6이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랑 6이랑 바꾸면 유효 총소득은 2.5억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유효 총소득 승수를 이용해서 유효 총소득을 2억 5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 줬으니까 영업경비는
2억 5천에 40%라고 했으니까 2억 5천 곱하기 0.4 하면 1억 되겠네요. 이렇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2억 5천에서 1억 빼주면 1억 5천이 순영업소득이다. 이제 구했네요. 순소득이 1.5억, 그 다음에 가격은 15억, 15억을 1.5억으로 나누면 순소득 승수는 10이구나 라는 것 계산할 수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4번, 5번은 찍으면 안 되죠. 뭐 이 상황에서 찍는다 그러면 이제 33%의 확률로 우리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 유효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주면 순영업소득 나오고 거기서 부채 서비스액 빼주면 BTCF 나오는데 유효 총소득 기준으로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그런 값이니까 유효 총소득 분의 유효 총소득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값들이 빠질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영업 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 나갈 건데 이렇게 계산해서 어떤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유효 총소득이 아무리 커도 영업경비랑 부채 서비스액으로 다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남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값이 크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이 회사 위험하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계산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유효 총소득 아까 2.5억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1억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의 값을 다행히 줬네요. 6천만 원. 1억 6천을 2억 5천으로 나누면 0.64, 그러니까 6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래도 답이 안 나오네요. 정말 나쁜 문제네요. 시간을 우리가 많이 허비하게 하는 그런 문제죠. 세 번째 것까지 구해야 되니까. 자, 세후 현금 흐름 승수 같은 경우는 세후 현금 흐름분의 자기 자본 이렇게 해주면 되죠. 순영업 소득까지는 아까 구했고요. 1억 5천 구했고 여기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주면 6천이죠. 6천 빼주면 BTCF 구할 수 있고 9천 되겠네요. 여기에서 세금 빼주면 영업소득세 1,000만 원이네요. 1천 빼주면 세후 현금 흐름 8천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8천 구할 수 있고 이제 자기 자본은 지분 투자액 4억이라고 값을 줬네요. 4억. 이 말은 15억짜리 사면서 4억은 내 돈 주고 11억은 이제 은행에서 빌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5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어쨌든 나는 4억 투자했다. 근데 세후 현금 흐름은 8천이다 라고 하면 이 승수값은 8천분의 4억 하면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값은 5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답을 찾을 수 있고 순소득 승수가 뭔지, 채무불이행률 뭔지,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뭐 전부 다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고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이기는 해서 우리가 좀 전략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잘 짜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푸는 이런 방향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투자 분석 기법 이론 문제로 나왔네요. 기억.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것을 이제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라고 하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 비할인 현금 흐름 기법인데, 비할인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할인되는 종류만 알아두기로 했죠. 거기에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있고, 여기 이제 현가 회수기간법 하나만 더 더해주면 이렇게 4개만 우리가 할인하는 기법이구나 라는 거 알면 나머지는 다 이제 비할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요 3가지는 할인 현금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이랑 수익성 지수법 계산할 줄도 알죠. 우리가 투자 분석하면서 이제 현금 유입, 현재 가치하고 그다음에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현금 유입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내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구나. 여기 현금이 들어오는 거 수익이 되는 거고, 현금 유출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한 금액이 되는 거죠. 투자한 금액하고 앞으로 들어올 수익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에서 투자를 뺀다. 근데 수익이 더 크다. 이게 0보다 큰 경우 투자하겠다. 이렇게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값을 빼갖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하고,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나눈 값이다. 근데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분자가 이제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런 경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수익성 지수법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기로 했죠. 그래서 빼주냐 나눠주냐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서로 비교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두 개가 다르다라고 했고, 순현재 가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이것은 1이 된다. 순현재 가치법에 의해서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이 투자안의 경우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같다라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를 구해보면 분자와 분모가 같은 상황이 돼서 1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디귿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하고 이제 순현재가치법 이 두 개를 먼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먼저 순현재가치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래에 발생하는 이런 수익들을 전부 다 이제 현가화하는 거죠. 현금 유입을 이제 현가화하고, 보통 투자는 지금 시점에 부동산 주고 사야죠. 투자는 뭐 대부분의 경우 현가화하지 않는데, 만약에 투자도 뭐 이렇게 시기를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추가로 이렇게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역시 현가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투자 시점은 지금이다라고 하니까 투자는 뭐 현가화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되겠고요. 자, 어쨌든 현금 유입을 이렇게 현가한 이 순현재 가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 두 금액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져오는 수익이 더 크다. 이 순현재 가치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투자를 해야지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미래 수익들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이거 사면 안 되겠죠. 이거 사서 수익 앞으로 내봤자 지금 이 투자 금액보다 이제 작은 금액밖에 나에게 회수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때 이렇게 현가화하는 이걸 이렇게 값들로 나눠주겠죠. 각각의 수익을 이제 현가화하는 이 R의 값이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을 이용해서 현가화를 해준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순현재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이 뭐 1억이라고 했는데 A라는 사람한테 그대의 요구 수익률은 몇 %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6% 정도는 돼야지 투자를 하려고요 라고 하면 이거 전부 다 이 미래에 예상되는 이런 수익을 전부 다 처음에는 1.06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 1.06의 제곱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현가화해서 NPV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를 구하게 될 거고 이렇게 구했더니 너 요구 수익률로 내가 계산해 봤더니 1억 2천 나왔어. 너 투자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갔더니 그때의 요구 수익률은 몇 %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8%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에 맞게 이렇게 현가화 했더니 뭐 이 사람은 뭐 9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아유 그대는 투자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투자 금액 1억 원인데 그대의 요구 수익률을 고려해서 계산했더니 9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투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이제 할인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냐고 물어보고 요구 수익률 몇이냐고 물어보고 그때그때 계산하려면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투자와 요 미래에 발생하는 이 수익들의 이렇게 현가화한 요 합을 같게 만드는 뭘로 나눠주면 어떤 수익률에서 어떤 수익률로 이렇게 현가화하면 요 두 금액이 같아지는지를 계산을 하죠. 요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요거는 요 투자 안으로부터 계산된 이런 수익률이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는 가지도 않고 단순히 그냥 내부적으로 컴퓨터 막 돌려갖고 뭐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했더니 내부 수익률 몇 나왔다. 이 투자와 이 현가 합이 같아지는 값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내부 수익률을 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만 하면 되죠. 그대 내부 수익률 이렇게 했더니 내부 수익률이 뭐 7% 이렇게 나왔다. 계산된 값이 7%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대의 요구 수익률은 몇 %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6%인데요. 라고 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계산된 수익률이 더 큽니다.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 기대 이상인 걸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저의
요구 수익률은 8%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당신의 요구 수익률에 계산된 값이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투자 판단을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하고 순현재 가치법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투자율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생기는 미래에 생기는 수익을 그냥 항아리에 넣어놓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인을 하면 안 되겠죠. 단순히 항아리에 있는 금액 더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항아리에 생기는 수익을 항아리에 넣지 않고 내가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 이자율로 이제 할인을 해주는,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만큼 이제 돈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할인을 해주는 이런 논리가 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은행에 넣지 않고 당의 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재투자율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은행에 넣는다 하면 이제 은행 이자율로 하겠지만 그 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하면 이게 은행 이자율이 아니라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만큼 이제 버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만큼 버는 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하면 이 사업에 이제 재투자하는 게 가정이 되는데 이 재투자율이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로 현가화하니까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재투자율이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좀 정확하게 고치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재투자율로 사용하지만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재투자율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현가화하는 요 율이 얼마인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이것을 이제 재투자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은행에 예금한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이제 재투자율이 되겠지만 또 항아리에 넣는다면 이렇게 현가화 해주면 안 되겠지만 당의 사업에 이제 다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현가화하는 요 율로 그 사업에 재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을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계적 이익률은 이제 과거의 회계 지표 이용해서 이제 투자 분석을 하는 건데 수익률이니까 이제 분모가 크죠. 분자는 작고 분자는 연평균 순수이익 되는 거고 분모는 뭐 연평균 투자액 이렇게 돼서 뭐 몇 퍼센트 회계적 이익률 몇 퍼센트다 이렇게 여러 투자 대안이 나올 거고 이 수익률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가 목표한 이익률보다는 높아야 되고 근데 그런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이 여러 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그런 투자 결정이 되겠어요. 이것도 뭐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그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에 투자해야 되겠죠. 미음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된 내부 수익률과 여기 계산된 내부 수익률과 그대가 요구하는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제 어느 게 더 큰지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기대 수익률이죠. 계산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기대 이상인 걸 그러면서 투자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건 모두 고르면 기역, 니은, 리을에서 이렇게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이론 문제였고요. 30번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앞에서 다뤘었던 게 또 나왔네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원금 균등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거 그렸죠. 원금이 균등하다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자는 이렇게 점점 감소를 하겠죠.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지만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가면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원리금도 여기 이자고 이 전체가 이제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한 게 원리금 되겠죠. 그러면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도 점점 이렇게 작아질 거고 대출 잔액, 원금 갚아가니까 대출 잔액도 점차적으로 작아지겠죠. 맞는 내용.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뭐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그거 빼고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매기간 원금을 조금씩 이렇게 상환을 할 거니까 대출 잔액은 점점 감소한다. 대출 잔액이 감소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도 당연히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이것은 전체가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런데 이자는 위에 점점 감소하고 원금 상환 비율은 이제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내용 알고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아니죠. 처음에는 조금씩 내다가 나중에는 원금이 차지하는 액이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니까 니은이 좀 잘못된 내용이네요. 점점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씩 내고 대부분 다 이자 위주로 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형편 좋아지면 그때부터 원금을 이제 쭉쭉쭉쭉 갚아가는 뭐 이런 형식이 된다. 디귿번 점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그렇죠. 점증 상환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보다 더 원리금이 점점점 미래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원리금을 내다가 나중에는 원리금을 많이 내겠다. 나중에 돈 벌 거니까 많이 갚겠다라는 거고 원금 역시 처음에는 원금을 가장 조금 내고 나중에 점점점 원금의 비율이 올라가는 이게 밑에가 원금 위에가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체증 상환 방식이고 미래 나중에 지금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내고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은 부분만 처음에 부담하면 되고 나중에 좀 돈 잘 벌면 많이 갚겠다라는 게 체증 상환 방식의 특징이니까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극단적인 경우 이제 만기에 일시에 그냥 상환하겠다라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상환 금액이 일단 계속 이자만 내면서 버티면 되니까 마지막에 한 방에 그냥 빵 뜨는 사람들은 만기 일시 상환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부분 하죠. 왜냐하면 팔아서 환가할 수 있으니까 또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겠어요. 리을번 대출 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간의 총 이자 수입 크기는 뭐 원금 균등, 점증, 원리금 균등 이런 순위라고 하는데 이자 수입의 크기 일단 원금을 가장
천천히 상환하면, 가장 늦게 상환하면, 최대한 버티다가 상환하면 당연히 이자가 크겠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원금을 가장 천천히 상환하는 방식이 이자를 많이 부담하게 될 거고, 그러면 대출 은행은 이자 수입의 크기가 가장 크겠죠. 원금을 가장 천천히 상환하는 방식은 체증 상환 방식이 가장 천천히 상환하니까 이자도 총 이자 가장 많이 내야 될 거고,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도 처음에는 원금 조금밖에 안 내죠.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할부 거래했을 때처럼 원금 균등이 처음부터 원금 팡팡 뛰어가니까 결국 이자는 총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원금 균등이 이제 가장 적은 금액이 된다라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거 잘못됐죠. 체증, 원리금, 원금 이 순서로 돼야 되는데 여기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옳은 것,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업에서 이제 3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